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방사성 요오드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릴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해기학교실의 홍채문입니다. 갑상선은 잘 아시다시피 우리 목 앞쪽에 위치를 하고 있고 기도 앞쪽에 위치를 하고 좌우에 큰 혈관들이 지나가는 그 사이에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갑상선은 나비 모양으로 생겼다고도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갑상선에 암이 생기는 경우에 우리가 갑상선암이라고 부릅니다. 또한 주변으로 림프절 전이를 자주 가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갑상선암이 생기면 치료의 첫 번째는 수술적 치료를 통해서 모두 완전하게 제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수술을 잘해서 깨끗하게 제거한다고 하더라도 조그만한 갑상선 잔존 조직이나 암 조직이 남을 수 있는데 주변에 주요한 혈관들이 지나가고 있고 기도나 신경들이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주 약간의 갑상선 잔존 조직이나 암 조직이 남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수술 전에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검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아주 조그마한 암 전이들이 있는 경우에는 알 수가 없고 이런 것들이 수술 후에도 남아있는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갑상선 암도 원격 전이를 갈 수가 있는데 이런 원격 전이는 주로 뼈와 폐로 가게 되겠습니다. 뼈와 폐로 간 원격 전이들도 우리가 치료를 할 필요가 생기게 됩니다. 이런 것의 치료를 위해서 우리가 방사선 요오드를 투여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투여한 방사선 요오드는 남아있는 갑상선 조직이나 암 조직 또는 미세전이 그리고 원격 전이 병소로 가서 섭취가 되게 됩니다. 방사선 요오드가 그 암 병소로 가서 방사선을 내게 되면 남아있는 암 조직들을 방사선으로 치료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사선 요오드의 치료 목표는 잔존한 갑상선 조직과 암 조직을 제거를 하고 미세 전이를 제거함으로써 환자분들의 재발률을 낮추는 것이 첫 번째 목표가 되겠고 원격 전이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원격 전이의 치료를 통해서 생존율을 높이는 치료가 되겠습니다. 기왕 방사선 요오드 치료를 하기로 결정이 되었다면 그 치료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갑상선 자극 호르몬을 증가시키는 요법과 저요오드 시기를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갑상선 자극 호르몬이 증가하면 방사선 요오드가 갑상선 암으로 가는 섭취가 좀 더 증가하게 되고 또한 요오드는 우리가 식이를 통해서 섭취를 하게 되는 그 요오드가 있기 때문에 이 요오드를 적게 먹는 것이 방사선 요오드가 암 조직으로 더 많이 가게 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갑상선 자극 호르몬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첫 번째 방법으로는 갑상선 호르몬 중단요법을 사용을 하고 이 갑상선 호르몬을 중단을 했을 때에는 갑상선 기능 저하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 타이로젠 주사요법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먼저 갑상선 호르몬 중단요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상선 호르몬은 갑상선을 완전히 제거하신 이후부터 신주로이드 또는 신지록신이라는 약물들을 주로 투여하시게 될 텐데요. 치료 4에서 6주 전부터 이 약물을 먼저 중단하시게 됩니다. 이후에 이 기간 동안에 테트로닌이라는 약물로 교체를 해서 투여를 하시게 되고요. 치료 2주 전부터는 이 모든 약물을 완전히 중단하시게 되겠습니다. 또한 치료 1에서 2주 전부터는 저요오드 시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갑상선 호르몬을 오랫동안 중단하시게 되면 갑상선 기능 저하로 인한 부작용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기능 저하로 인한 부작용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갑상선 자극 호르몬을 주사해주는 타이로젠 주사요법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에는 치료 1에서 2주 전부터 저요오드 시기를 먼저 시행을 하고요. 그리고 치료 4에서 5일 전부터 갑상선 호르몬을 중단하게 됩니다. 이 갑상선 호르몬의 중단의 목적은 갑상선 자극 호르몬을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갑상선 호르몬에 포함되어 있는 요오드를 중단하는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 갑상선 호르몬을 중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타이로젠 같은 경우에는 치료 2일 전, 1일 전, 2회에 걸쳐서 주사를 하게 됩니다. 다음은 저요오드 시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저요오드 시기가 환자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요오드는 우리 몸에 반드시 필요한 물질이어서 여러 가지 음식들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요오드가 가장 많은 곳은 바닷물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바다에 사는 모든 물고기, 해조류, 어패류, 그리고 바다에서 만들어지는 천일염과 같은 소금에 아주 다량의 요오드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을 드시는 것을 제한해야 되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식사를 하는데 어려움들이 있으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소금이 되겠습니다. 이 소금은 우리나라에서 드시는 대부분의 소금은 천일염이기 때문에 요오드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음식을 만드실 때 무요오드 소금을 구입하셔서 이 무요오드 소금으로 요리를 하셔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또한 바다에서 나는 모든 것들에 요오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해조류, 어패류 등을 드실 때 굉장히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미역, 다시마, 김, 파래, 톳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미역과 다시마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다시마 국물 또는 멸치를 통해서 만드는 멸치 국물 이런 것들이 모두 요오드가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음식을 하실 때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달걀의 노른자에도 요오드가 많이 포함이 되어 있고 또한 우유와 같은 유제품에 요오드가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음식 중에 김치와 젓갈류 같은 것들은 소금을 써서 요리를 하게 되는데 이 소금이 대부분 천일염을 통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기존에 만들어 두셨던 음식들은 드시면 안 되겠습니다. 하지만 김치나 젓갈도 무요드 소금을 통해서 만드신 음식은 드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따라서 어떤 소금이 들어가 있는지 알 수 없는 가공식품이나 수입식품 이런 모든 것들은 피할 것을 권고를 드리고 또 외식을 하시게 돼도 또한 이런 소금이 어떤 소금이 쓰였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외식을 안 하시는 것이 맞겠습니다. 또한 적색 식용색소가 첨가된 사탕, 껌, 과일 주스, 시리얼, 과자 등도 같이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영양제들을 많이 드시는데 이 영양제 안에도 요오드가 포함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영양제도 저요드 식이 기간 동안에는 드시지 않는 것을 권고를 드립니다. 표에 정리된 것으로 보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류와 같은 쌀, 국수, 잡곡류, 밀가루, 감자, 고구마, 옥수수 이런 류의 것들은 다 드셔도 되겠습니다. 떡 같은 경우에는 쌀로 만들긴 하지만 소금이 소량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 들어가는 소금을 천일염이 아닌 정제염을 사용한 경우에는 드셔도 되겠습니다. 식빵, 모닝빵, 호밀빵과 같은 간이 거의 되어 있지 않은 빵들 같은 경우에는 드셔도 되지만 이것을 만들 때에도 계란이나 우유가 또 사용이 될 수가 있고 또 소량이라도 사용되기 때문에 떡이나 식빵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2~3조각 이내로 섭취하는 것을 권고를 드립니다. 또한 이제 소금이 많이 들어가 있을 수밖에 없는 인스턴트 우동, 인스턴트 라면 이런 것들 모두 금지 식품에 되겠고요. 우유와 계란을 사용하는 과자류, 시리얼, 그리고 흔히 맛있게 만들어져서 판매되는 빵들은 모두 제한식품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요오드가 우리 몸에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생명체에는 반드시 필요한 물질이어서 소, 돼지, 닭고기도 일정량의 요오드가 포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단백질도 우리는 반드시 섭취를 해야 하기 때문에 소량의 소와 소, 돼지, 닭고기들은 허용이 됩니다. 우리가 흔히 식당에 가서 드시게 되는 소고기, 돼지고기 같은 경우에는 1인분에 100에서 150g 정도이기 때문에 그 정도 양은 하루에 드시는 것은 권고를 드리고 너무 많은 양을 드시는 것은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두부와 같은 경우에는 콩은 별 문제가 안 되는데 두부를 만들 때 간수를 써서 만드는 두부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바닷물을 사용해서 만들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제한식품이 될 것이고 화학 응고제를 사용해서 두부를 만드시는 경우에는 다 드셔도 되겠습니다. 또한 계란 노른자는 안 되지만 계란 흰자는 허용식품에 해당이 됩니다. 다시 한번 제한식품에서 해산물, 건어물 이런 것들은 모두 바다에서 나는 것들은 모두 제한식품에 해당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뭔가 이렇게 가공을 하게 되고 훈제를 하면서 또 소금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류의 음식들은 모두 제한식품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채소와 과일류는 대부분 허용이 되지만 바다에서 나는 해조류 이런 것들은 모두 제한식품이 될 것이고 천일염을 사용해서 조리를 한 김치, 장아찌류 이런 것들은 모두 안 되겠습니다. 또한 과일도 통조림으로 조제가 되면 또 안에 어떤 식으로 소금이 포함되어 있을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또한 모두 제한식품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우유에 요오드가 다량 포함되어 있어서 우유 및 우유를 통해서 만드는 모든 유제품, 치즈, 아이스크림, 요구르트, 생크림 이런 것들은 모두 제한식품이 되겠고요. 소금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천일염은 당연히 안 되고 하지만 이 천일염을 정제한 정제염 같은 경우에는 요오드가 제거가 되었기 때문에 정제염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판매하는 무요오드 소금 또는 맛소금까지는 사용이 가능하시고요. 하지만 천일염을 가지고 만든 구운 소금이라든지 죽염이라든지 또는 이런 것들은 모두 제한식품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무요오드 소금은 다 수입산 소금이 되는데 그래서 수입 소금은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수입 소금 중에도 천일염도 있기 때문에 수입산 소금이라고 다 괜찮은 것은 아닙니다. 그 외 기타 향신료 계열은 대부분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하지만 이제 화학 조미료류 중에서 미원과 다시마 같은 경우에는 만드는 과정 중에 일부 해조류가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들은 이제 제한식품에 해당이 되겠고 천일염으로 만든 장류, 고추장, 된장, 간장 이 모든 것은 다 제한식품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지금 투여하고 계시는 약물들이 있다면 미리 의료진과 상담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감기가 걸리시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저요오드 식이 기간 동안 감기에 걸리시게 되면 이 약물을 추가적으로 드시는데 조금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물약 계열들에 요오드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아서 약물을 투여하기 전에 반드시 의료진과 상담을 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또한 갑상선암 이외의 다른 원인으로 인해서 조영증강 CT를 촬영하시게 되는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의료진에게 지금 현재 저요오드 식이 중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알려주셔야 하고요. 조영증강 CT를 촬영하시게 되면 3개월 이내에는 방사선 요오드 치료를 하실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조영증강 CT가 반드시 필요한지 또는 한다면 CT를 촬영하고 나서 방사선 요오드 치료를 연기시켜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방사선 요드 치료는 30mg까지는 외래에서 치료를 하고 바로 집으로 가시게 되겠습니다. 하지만 30mg를 초과하는 고용량의 방사선 요드를 치료하시게 되면 입원을 해서 납차폐 특수병실에 입원을 하시게 됩니다. 이 입원을 하시게 되는 이유는 본인에게서 나오는 방사선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방사선 피폭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입원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2박 3일 정도 입원하시게 되고 치료 용량에 따라서 2일에서 4일 정도로 입원 기간이 조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방사선 요오드 치료의 부작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부작용은 방사선 위염이 되겠습니다. 약물을 투여하시고 나서 오심 또는 구토가 발생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속이 메스껍고 토할 것 같고 이러한 증상들을 환자분들이 주로 호소하시게 됩니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방사선 요드 투여 전에 3-4시간 정도 공복을 유지하는 것을 권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방사선 요드를 투여한 후에 바로 주무시지 말고 움직이실 것을 또한 권고를 드립니다. 방사선 요드를 투여하고 나서 가만히 계시면 방사선 요드로 인해서 방사선 위험이 좀 더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방사선 요드 투여 후 가볍게 움직여 주시면 환자분들의 방사선 위험을 방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심과 구토가 발생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약물 치료를 통해서 이런 토할 것 같은 것, 토하는 것 이런 것들을 치료를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진에게 증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방사선은 우리가 이 치료를 위해서 투여를 하지만 그 외 불필요한 방사선은 최대한 빨리 빠져나가 주는 것이 환자분들이 불필요한 방사선을 받는 것을 막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환자분들이 물을 많이 드시고 소변을 자주자주 보시는 것이 불필요한 방사선을 빼내는 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먹은 방사선은 대부분 소변을 통해서 빠져나가게 됩니다. 따라서 물을 많이 드시고 소변을 자주자주 보시면 불필요한 방사선이 빨리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2리터 이상 물을 드시는 것을 권고를 드리는데 이게 방사선 위험과 같이 동반이 되면 물을 드시는 것이 어려운 부분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심 구토 때문에 물을 드시는 것이 힘들다면 드실 수 있는 정도까지 드시는 걸 권고드리고 괜찮으시다면 최대한 많이 드시고 소변을 자주 보셔서 불필요한 방사선이 빨리 빠져나갈 수 있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부작용은 침샘 기능 저하가 되겠습니다. 침샘 기능 저하는 일시적으로 나타났다가 회복되기도 하지만 장기적으로 남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침샘 기능 저하가 장기적으로 남게 되면 환자분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큰 요인 중에 하나가 됩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이 침샘 기능 저하를 막기 위한 조치들을 충분히 해주시기를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최대한 많은 양의 수분을 섭취해 주셔야 침이 또 다량 나올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수분을 충분히 섭취해 주시는 것을 권고를 드리고 그리고 신맛 나는 음식을 가능하면 자주 최대한 많이 드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신맛 나는 음식이라 하면 레몬 주스, 캔디, 레모나 등과 같이 신 것들을 많이 준비하셔서 입원을 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가능하면 계속 입에 물고 있다시피 하시면 가장 좋습니다. 특히 사탕이나 껌이나 캔디 같은 것들을 계속 입에 물고 있다시피 하시고 그게 힘드시다고 하더라도 최소 30분에 한 번 이상은 꼭 신 것들을 드시는 것을 권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자다가 깼을 때도 신맛 나는 음식을 한번 먹고 입 안으로 침이 충분히 나오게 해서 입을 헹군 다음 다시 주무시는 것을 권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음식을 오래 씹어 먹는 것, 양치질을 자주 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침이 다량 나오게 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침이 많이 만들어져서 자주자주 흘러나와 줘야 침에 방사선 요드가 머물지 않고 방사선 요드가 침샘에 머물러 있지 않아야 침샘 손상을 방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침샘 기능 저하를 막기 위한 또 다른 조치로는 침샘 마사지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침샘 마사지는 침샘관에 남아있는 방사선 요드를 제거하는 것이 되겠고 30분마다 한 번 정도씩 해주시면 좋고 한 번 하실 때는 약 1분 동안 20회에 걸쳐서 해주시면 좋습니다. 우리가 모든 침샘을 마사지를 해줄 수는 없고 이하선이라고 불리는 귀 밑에 있는 침샘에 마사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입을 다무시고 손을 양손을 옆으로 갖다 댄 다음 밑에서 위로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입을 다문 상태에서 밑에서 위로 올리고 앞으로. 지금 말씀드린 수분을 많이 섭취하는 것, 신맛 나는 음식을 많이 드시는 것, 그리고 침샘 마사지를 하시는 것은 입원하셔 있는 기간 동안은 아주 열심히 해주셔야 됩니다. 그 기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기간 동안 대부분의 방사선이 빠져나가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 열심히 해주시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 퇴원하고 나서도 일주일 동안 이러한 조치들을 해주시면 침샘 기능을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방사선 요드를 투여하시고 난 이후에 이제 집에 가시게 되는데 집에 가실 때는 가능하면 혼자서 운전을 해서 가시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운전을 해서 못 가시는 경우에는 이제 자차를 활용하시는 경우에는 이제 보호자분이 운전을 하시게 되는데, 보호자분이 운전을 하시게 되면 환자분은 최대한 멀리 떨어져서 대각선에 앉아서 가시는 것이 보호자분이 방사선 피폭을 덜 받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또한 어쩔 수 없이 이제 대중교통을 사용하셔야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대부분 이제 2박 3일 투여를 하고 100ml를 가장 많이 투여를 받는데, 하시게 되면 한 4시간 정도 대중교통을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4시간 정도면 우리나라 어디든 가실 수가 있는 거리에 해당이 되기는 합니다. 이 가정은 바로 옆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피폭을 받는 것을 가정으로 4시간을 설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대중교통을 타시더라도 버스 같은 데 타시면 최대한 멀리, 기차를 타시더라도 뭐 다른 사람이 없는 곳에 앉아 계시는 것이 다른 사람들이 방사선 피폭을 받는 것을 줄여주시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입원하신 기간 동안에 배설물은 병원에서 잘 처리를 하겠지만, 퇴원하시고 나면 이 배설물 관리가 좀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배설물을 통해서 방사선이 방출되게 됩니다. 투여하신 방사선의 약 90%는 입원 기간 동안 배출이 되게 되고요. 나머지 10% 정도는 퇴원하시고 나면 배출이 되겠습니다. 방사선은 소변을 통해서 대부분 빠져나가고 일부 침이나 혈액을 통해서도 빠져나가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2에서 3주 정도는 별도의 화장실을 사용하시는 것을 권고를 드리고, 같이 사용을 하신다면 소변이 주변으로 튀지 않도록, 튀었으면 빨리 깨끗하게 처리를 하시는 것을 권고를 드립니다. 또한 손을 깨끗하게 씻고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오랜 시간 함께하는 활동들을 조금 제한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특히 같이 잠자리를 함께 하시다든지, TV를 바로 옆에서 본다든지, 영화관에서 영화를 같이 본다든지, 이런 활동들은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이 방사선 피폭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2에서 3주간은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대중교통은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그 표에 따라서 되겠지만, 비행기 탑승은 조금 더 고려하실 사항이 있습니다. 특히 해외여행을 가셔서 치료 후 3에서 4개월까지는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실 때 방사선으로 인한 경보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기간 동안에 해외여행을 가시게 된다면 필요시에는 영문으로 된 진단서 같은 것들을 미리 준비하시는 것들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방사선 요드를 치료하고 나서 방사선 요드 치료 후 전신 스캔을 시행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투여한 방사선을 통해서 검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투여한 약물 이외에 다른 추가적인 약물 투여는 필요가 없습니다. 반대로 이때는 이 시기를 지나면 검사를 하실 수가 없는 검사가 되겠습니다. 이 검사는 앞으로 치료 방향을 정하는데 아주 중요한 검사이기 때문에 예약된 날짜에 오셔서 검사를 시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월, 수, 금 방사선 요오드를 투여를 하게 되면 월요일 투여하면 금요일, 수요일 투여하면 월요일, 금요일 투여하면 수요일에 오셔서 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검사를 시행하고 나서 경부나 다른 곳에 섭취가 보인다면 우리가 스펙트CT라는 걸 통해서 그 섭취 부위가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 알려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검사를 반드시 시행하실 것을 권고를 드립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대한갑상선학회에서 발간한 방사성 요오드 치료 안내서에도 기록이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갑상선암 환자분들의 완치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